정말 다른 가상자산과 또 다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플랫폼에 너무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그 땅이 아무 쓸모 없어지는 거죠. 다시 좀 그 메타버스 관점에서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서도 이 제페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기업들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그런 기업들인데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토종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네이버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죠. 근데 이제 제페토가 다른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과 좀 색다른 독보적인 플랫폼을 구축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책에서. 어떤 부분이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제페토가 요즘 이제 그 우리 소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 그러죠. 창작자에게 많은 어떤 경제 활동, 경제를 어떤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수단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고, 네네. 제페토 안에 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뭐 영업점을 개설하는 형태도 있지만은 개인들의 창작자들이 어떤 아이템들을 수익 활동할 수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영역이 패션이에요. 패션 아이템. 네. 뭐 이제 제페토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패션은 저는 산업이라고 하고 싶어요. 제페토 안에 가상 세계의 패션 산업, 버추얼 패션 인더스트리죠. 이런 영역이 어떤 거냐면은 아바타가 입는 옷 혹은 이제 패션 외에도 디자인 쪽이 있죠. 뭐 여기 안에 내가 제페토 가상 세계, 메타버스 세계에 내 집에다가 꾸미는 여러 가지 또 장식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물질 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기업들이 주로 공급하는 거였다면은 아까 웹 2.0, 3.0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생산자가 되는 거죠. 내가 디자인을 해서 여기 안에 창업, 1인 창업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생태계라는 것이 여기 안에서 커가고 있고요. 패션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 제페토를 들여다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나라 크리에이터 사례인데요. 렌지라는 분이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인데요. 렌지라는 그 크리에이터가 제페토에서 월 1,5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메타 리치죠. 뭘해서 그렇게 버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만의 옷 디자인, 어찌 보면은 미래의 이제 구찌, 미래의 루이비통의 창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무슨 15만 원이 아니고요. 1,5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네. 연봉이로 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네, 일반 직장인의 2배 정도 되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메타 리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슨 뭐 이 재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가상 세계,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실제로 이것을 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크 없이도 나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충분히 부의 창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 제페토가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션, 그러니까 버추얼 패션 인더스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어떤 창작물들이 제페토 안에서 거래되고 또 축적되고 하는 가상 자산의 형태로 가고 있고요. 역시나 NFT로 연결될 수 있죠. 내가 만든 이 디자인 안을 너무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누가 카피해 갈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것을 내가 NFT화 해버리면은 네네. 나에게 어떤 그 저작권과 그다음에 나의 소유가 인증이 되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기술적으로 다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뭐 제페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그 메타리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메타리치들도 이제 형태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업가형으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하는 분들.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주로 외국 분들이신데 비플의 작품을 산 사람 제가 밝혀냈습니다. 이분입니다. 네, 인도 분인데요. 선다르산이라는 분이 NFT 뭐 가상화폐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네네. 투자들도 하고 있고 이분이 그 비플의 작품을 830억 원에 구입했어요. 돈이 진짜 많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뭐 투자금 네네. 모아서 했겠죠. 개인 돈으로 한 건 아니겠죠. 네네. 하여튼 이분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샘 뱅크먼 프라이드라는 이제 그 영국 분인데 29세에 저기 그 암호화폐로 이제 조 단위의 투자금을 만든
불린 이제 세계 400대 부자에 오른 메타리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렇게 거대한 메타리치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네네. 저는 뭐 이런 분들이 다 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소소하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메타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가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취미형이라고 붙여봤는데요. 네네.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 한 14세 중학생이요. 7살 때부터 공책에다가 그린 그림, 뭐 일기 이런 것들을 NFT화 해가지고 플랫폼에 올렸는데 이 그림이 이제 평가자에 의하면은 피카소 같다. 피카소 어린 시절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이것으로 지금까지 약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물론 뭐 크지 않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대단한 거죠. 이 대단한 중학생이. 거죠. 중학생 때 썼던 일기로 그렇죠. 1,200만 원 벌.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여쭤볼 수 있죠. 네. 만약에 지금 방송 보시는 14세 중학생이다. 아마 그 지금 보시는 분이 이 친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술적으로 그런 작품들을 집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네. 그 학생이, 지금 보시는 학생이 메타 트랜스포메이션, 이 메타 세계에 대한 지식들을 잘 쌓고 내가 이것에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민팅을 했을 거예요. NFT화 했겠죠. 네네. 그럼 이 수익 창출을 했겠죠. 네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런 데 분야의 어떤 그 이제 노력을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 기회를 얻지 못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메타 리치라는 것이 네네. 우리가 메타 세계로 메타버스, NFT, 암호화폐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투자 기회도 쌓고 내 어떤 인생의 새로운 또 기회도 찾는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만 부를 얻을 수 있다. 네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혹시나 영국의 한 소년이 또 이런 고래 그림으로요. 40만 달러. 한 5억 정도 되네요. 네네. 이걸 번 또 친구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또 뭐 약간은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이 메타 세계에서 생계형으로 돈을 네네.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네. 요즘 이제 P2E라고 하죠. 그렇죠. 플레이 네네. 투 언이라고 네네. 하는 네. 게임 속에서 여러분들 아이템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게임 속에 다양한 어떤 액티비티로 돈을 벌고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바로 필리핀의 10대 친구들인데요. 네네. 요즘 필리핀이 관광국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네. 네네. 가세가 막 기울고 이런 집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이 10대 어린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될 나이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아마 그렇죠. 많이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네네. 필리핀 이용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이 게임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요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캐릭터죠. 이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키워가지고 이것을 빨리 키워서 좋은 아이템, 좋은 캐릭터를 얻기를 원하는 또 그 수요층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네네. 판매를 해가지고 네네. 이것으로 수익을 얻는 생계형 또 신흥 메타리치라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네네. 이쪽 가상 세계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네네. 이분들도 메타리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측면들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가상 부동산 이것도 최근에 좀 핫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그 교수님의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가상 부동산도 네. 가상 자산의 하나의 형태죠. 네, 그래서 그렇죠. 자산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네. 가상 부동산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도 역시 블록체인 기반이죠. NFT와 같은 방식입니다. 네네. 이 가상 부동산을 우리가 어스2라고 하는 앱, 디센트럴랜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가상 부동산을 내가 특정 땅을 구입했다. 그럼 거기 그 땅에 NFT를 가져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거래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FT에 대한 공부가 즉 가상 부동산에 대한 공부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가상 부동산이 근데 정말 다른 가상 자산과 또 다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네. 이 가상 부동산 앱들 중에 이 플랫폼들 중에 네. NFT로 거래하지 않는 형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네네. 네, 소규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도 생겨나고 네네네. 뭐 해외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거기에 환장하셔가지고 특정 앱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땅의 5위 안에 드는 소유자들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있고 네네. 중요한 뭐 강남 지역이나 이런 우리 현실 세계에서 비싼 땅들 다 지금 구입이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플랫폼에 너무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이 네. 자산이 네네. NFT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네. 혹은 안 했을 경우도 둘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사실 뭐냐면은
이 가상 부동산 이 플랫폼 자체, 이 기업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그 땅이 아무 쓸모 없어지는 거죠. 아, 플랫폼의 종속적이죠. 네네. 암호화폐는 우리가 가상 지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특정 기업에 속해 있는 암호화폐도 있지만은 비트코인 같이 속해 있지 않은 화폐들 형태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가상 부동산은 디센트럴랜드, 어스2 이런 데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 안에서 땅을 구입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순간 어스2가 부도 나가지고 플랫폼을 없애버렸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가상 부동산을 아직까지는 좀 재미로 접근을 하시라. 투자처보다는. 네네. NFT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유, 골동품 우리 그 수집하듯이 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시고 가상 부동산은 조금 재미적인 요소로 접근하시라. 이 플랫폼의 종속성이 너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좀 또 역시나 좀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종속성이 크다는 거는 사실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이긴 하나 로블록스 안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뭐 유저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뭐 서비스를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좀 자유로운데 사실 뭐 디센트럴랜드나 뭐 어스2나 아니면 샌드박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지는 뭔가 유저들이 가서 단순히 땅을 사는 거지 거기에서 뭔가 자유롭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 네. 종속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어스2도 그렇고 디센트럴랜드도 그렇고 이 지금 그 경영자나 이 담당자들이 가끔 언론 플레이를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지금 땅 구매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이제는 2단계로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네네.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와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나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이제 그걸 이렇게 2단계로 개발을 진행하겠다. 막 이런 선언을 해서 네네. 더 관심을 끌어놓고 계속 그게 딜레이 되고 있어요, 사실. 아. 아주 따져보면은. 네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플랫폼 구축이 생각보다 더딜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이 자산의 가치도 이렇게 등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런 측면에서 매우 플랫폼 종속적이고요. 만약 이걸 NFT로 발급받아서 이 독립적으로 이 플랫폼과 독립적으로 뭔가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어스2의 이 부동산이 독립적인들 뭐 하겠습니까? 가치는 이 어스2가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조금은 그래도 이 자산들 중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좀 흥미 요소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저도 정답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당히 좀 NFT,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요즘 이 디지털 분야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네. 저도 이런 책을 발간한 이유이기도 한데 기술이 기술로만 존재했고 기술을 관심 있는 분들만 서로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용하는 입장이었다면 요즘 시대는요. 기술을 내가 일상생활에 잘 모르면은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편리함을 얻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산도 격차가 커지는 부분까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기술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가는 시대에 특히나 이 메타, 제가 이제 책에 언급한 메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메타 시대에 적응하고 여기 앞서 나가고 거기서 기회를 찾고 부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앞서서 나가려면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 다음에 판단력을 갖추셔야 된다. 막상 그게 투자로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그거는 마지막에 개개인 분들의 몫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정확한 팩트 그리고 흐름에 대한 이해는 네네.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와주셔서 또 재미있는 그런 부류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내가 과연 뭐 메타리치의 공격형이냐, 뭐 몽상가냐, 아니면 방어형이냐. 댓글에 막 이렇게 좀 네.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몽상가라든지 방어형이라고 한다면 또 이번 또 교수님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조금이라도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좀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공부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책에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분명히 또 미래, 또 디지털 부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